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최고점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지간하게 좀 조정을 보여도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종종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최근에 이미 매도가 됐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SK케미칼도 그랬고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대바닥하고 딱 하루 차이 나는 지점에서 잘 편입이 되었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몇 개 종목이 대바닥 근처에서 잘 편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요거 순전히 운이었거든요. 언제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꼭지와 대바닥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개발했더라면 아마도 세상 돈을 다 쓸어 모았을 테죠. 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사야 되는 조정인지 혹은 팔아야 되는 상승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전된다는 말인데요. 이 남성다움의 극치에 있는 건달들을 보면 눈물이 오히려 많습니다. 자기 식구 챙기는 것에 목숨을 걸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여성적인 특징인데요. 우락부락한 건달들에게서 그런 여성적 특성이 오히려 잘 보인다는 것이 신기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대꼭지나 대바닥을 찾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치우쳐야만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첫 주식을 매수했던 것이 198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꼭지와 바닥을 경험했겠죠. 이상하게도 악재가 충격을 주면서 잘 오르던 시장을 꼬꾸라뜨린 적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역하기 힘들 정도의 호재가 누적되어 노치된 상태에서 주로 꼭지가 왔었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럴듯한 호재가 나타나면서 추락하던 증시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악재가 누적돼서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 반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요, 어떤 재료가 주가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만약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런 조정은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기회로 삼는 편입니다. 상승장에서 제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재료는 오히려 거역할 수 없는 호재입니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요. 그 다음에 매우 강한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경계태세를 강화하죠. 제가 특히 유심히 보는 것이 거래량인데요. 세상이 모두 기다리던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 위치에서 다시 중립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해왔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악재가 충만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면 그냥 방치해두죠.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아시죠? 짐 크레이머는 지금 수개월째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맞겠죠? 여기에서 중립비중이라는 것은요, 베타계수 1로 맞춘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거의 비슷한 속도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이죠. 중립 포지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중립 포지션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레버리지 ETF 아시죠? 122630 요거 50%를 보유하시고 코세프 단기자금 130730 요거 50%를 보유하시면 매우 안정적이고 안전한 중립 비중을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의 어지간한 실수를 대부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위험한 증시에서 비교적 안전한 트레이딩을 즐기실 수 있죠. 포지션 설정 당시의 베타는 1에 가깝기 때문에 주가가 1% 오른다면 비록 절반의 레버리지만 가졌더라도 레버리지는 2배로 오르니까 주가 상승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요,
우선 뭐부터 확인하시라고요? 악재로 인한 하락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면요. 이건 뭐 다 아는 악재로 인한 하락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악재가 아니라면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절점 혹은 원인점 위치에서 코세프 단기 자금을 5%포인트 팔아서 레버리지 ETF를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55%, 단기 자금이 45%가 되겠죠? 어느 순간에 주가가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뻔히 알고 있는 악재 때문에 하락했다면 그 다음 절점이나 원인점에서 레버리지를 60%로 가져가고 단기 자금을 40%로 낮추죠. 절점과 원인점에 대해서는 샤프시터의 분석 268번째 이야기 절점과 원인점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교하게 거래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별 종목이라면 치명적인 경쟁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바닥 없는 추락이 가능하겠지만 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셔도 대부분 커버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면 다시 중립 비중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했으면 레버리지 50%, 단기 자금 50%의 비중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시장에 걱정거리가 그득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매도 없이 그냥 보유하는 것이 맞겠죠. 실제로 저는 초보 고객들만을 위해서 레버리지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짜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중립 비중으로 딱 유지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매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레버리지가 63.4%, 현금이 36.6%가 되었더군요. 중립 비중으로 올라왔지만 매도 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소 오버해서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 거역할 수 없는 호재가 터지기를, 그래서 시장이 도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일까요? 예를 들어 미국 의회가 양당이 시장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고 그 호재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도취된다면요. 저는 즉시 레버리지를 50%, 단기 자금을 50%로 리밸런싱을 권고할 생각입니다. 물론 도취 상태가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은 없어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레버리지 ETF와 채권 ETF만으로 간단하게 포트를 구성하고요. 잘 알려진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다면 주저없이 비중을 5%씩 늘려 잡는 겁니다. 또한 잘 알려진 호재가 나타나면 오히려 비중을 원위치 시키시면 돼요. 너무 쉽다고요? 물론 늘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전략의 특징은 잘 알려진 호재나 악재라는 단서가 붙거든요. 당장 이번 주말에 나올 예정인 매우 독특한 불규칙 변수라면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오는 12월 18일 테슬라는 S&P 5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는 말 그대로 5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테슬라가 편입돼서 501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하나가 편출되면서 다시 500개의 종목으로 재구성되죠. 문제는 테슬라의 덩치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대략 5,700억 달러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편입되었던 기업들 중에선 역대 최고죠. 이 물량이 들어오는 만큼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부터는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보유 비중을 좀 빼고 그가 보유한 비중을 빼고 대략 유통 물량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총의 1.6%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패시브 투자자들은 추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자산 총액에서 1.6%만큼은 반드시 매도하고 그만큼 테슬라를 반드시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S&P 500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난 3월에 보셨던 그런 심각한 수준의 폭락장은 없었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지수물을 추종하는 ETF가 시장에 많아졌어요. 뱅가드 S&P 500 ETF도 있고 아이시어 코어 S&P 500 ETF도 있습니다. 가장 거래 규모가 큰 SPDR S&P 500 트러스트도 있어요. 이것처럼 완벽하게 시장을 추종하는 ETF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에 살짝 변동성을 줄인 아이시어 엣지 MSCI 민 같은 그런 추종형 아류까지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체 자산의 1.6%만큼은 테슬라를 즉시 편입해야만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수량이 이 추정 매수가 될까요? 이들한테 테슬라가 저렇게 올랐는데 나는 안 살래. 뭐 이런 전략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패시브 펀드의 최고 가치는 완벽한 지수 추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 오를 때 스파이 같은 그런 ETF 역시 똑같이 1%가 올라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아비투라저, 즉 차익 거래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전략은 주로 억먼트 스트레지라고 해서 아주 작은 차익을 이렇게 누적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약간의 편차만 생겨도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수했는데요. 이 계산대로 현물이 내려와 주지 않아서 지수보다 더 올라가 있다면요. 차익 거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보다 추가 수익을 설령 냈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ETF들은 테슬라가 고평가되었던 저평가되었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벤치마크만큼의 매수를 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중하게 생각해 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수 추정형 ETF와 그의 아류들 그리고 뮤추얼 펀드까지 모두 전체 자산의 약 1.6%만큼 12월 18일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테슬라가 고평가되었든 말든 무조건 지수 추정형은 주어진 벤치마크대로 반드시 사야 된다고요. 당연히 엄청난 매수세가 그날 집중되겠죠. 그러면 만일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셨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기다렸다가 함께 신사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미리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미리 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자본시장에는 패시브형 투자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액티브한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그들은 이미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패시브 펀드로 인해서 18일에는 분명 차익 실현의 기회가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는 계속 호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당일 일회성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익 실현의 욕구가 강할 테죠. 그러다 보니 18일 당일에는 액티브와 패시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우 강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 우위의 액티브와 매수 우위의 패시브의 충돌인데요.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장에서 누가 얼마나 미리 매수했는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ETF로 인해서 늘 증폭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1%의 하락 요인이 생겼을 때 딱 1%만 내려가는 시장은 이미 아니란 얘기죠. ETF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생긴 증폭 효과를 늘 여러분들은 감안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마치 지난 3월 지수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안 빠져도 되는데 ETF들이 추종 매도를 하는 바람에 더 빠르고 더 깊게 하락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튈 것 같습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2년 동안 9배나 상승했어요. 하지만 그 전체 상승폭의 3분의 1은 S&P 다우존스 인디시스가 테슬라의 S&P 500 편입을 알린 지난 11월 중순 이후에 집중됐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 중에서 일부는 S&P 500 지수에 대한 편입 효과를 보고 선매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죠. 마치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다면 펼 확률이 더 높아지고 펴고 있다면 구부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오히려 편입이 완료된 이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의심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테슬라처럼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종목도 없을 겁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야박한 점수를 주고 있는 쪽은 JP모건 애널리스트 라이언 브링크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는 펀더멘탈과 무관한 과도한 투기 심리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모든 전통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극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목표가를 고작 $90로 제시합니다. 이마저도 $10 올린 거예요. 월요일 새벽 종가가 $639.83였으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 목표가를 직전 $455였던 것을 $780로 71%나 올려잡고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증권사의 전망치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원인이 있어요. 업종에 대한 분류 때문이죠. 단순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보느냐의 차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일반 자동차 만드는 제조업이라고 본다면 GM사의 이익 배수를 피어 그룹으로 봐야 되잖아요.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지금 너무 작아요.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1200배수가 넘는 이 테슬라의 PER이 마치 신기루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애플은 휴대폰을 판매하지만 앱스토어에 올라온 수익의 30%를 추가로 취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보았다면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가 없죠. 테슬라는 앞으로 FSD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이미 일부 차량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차량은 택시로 태어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독수공방하는 처지였잖아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시작된다면 테슬라 소유주는 자신 휴대폰에 간단한 체크 하나만 하더라도 혼자 영업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차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 발로 찾아가거든요. 물론 소유주가 다시 차량이 필요할 때는 역시 간단한 체크 하나만 하면 지정된 주차장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차량은요, 운전이라는 행위를 집중해야만 하는 단순한 기계였어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순간 차량 안에서 유튜브 구독도 할 수 있고 혹은 사업 관련 다큐멘터리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칵핏은 사무 공간도 되고 극장이나 카페와 같은 휴식 공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애플처럼 세상에 있는 온갖 애플리케이션이 집중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번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한 액티브 투자자의 생각마저 모두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 실현 욕구가 순식간에 얼마나 집중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테슬라 주가에 연동해서 움직이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왔었기 때문에 오늘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이 되겠죠. 18일 전후로는 테슬라의 동향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